피고인,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진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낡고 해진 패딩을 입은 가난한 싱글맘이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재판장 강석훈 판사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갓 20대 초반의 저 여자.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판사의 머릿속으로 2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분비는 백화점에서 놓쳐버린 고사리 같은 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 그날 밤 걸려온 의문의 전화. 그리고 이어진 20년의 절망. 평생을 찾아 헤맸던 내 딸이 어째서 지금 피고인석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비밀의 문을 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사롬 2호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텅 빈 공간에 울리는 발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강석훈 판사는 법복을 정돈하며 재판장석에 앉아 오늘 심리할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58 지난 25년간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판사였지만 오늘따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피고인 입장. 법정 경위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이연주 23세. 그녀가 입은 검은색 롱패딩은 곳곳이 뜯어져 하얀 손뭉치가 삐져나와 있었고 고장난 지퍼는 옷핀으로 위태롭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그녀의 신발이었습니다. 본래 흰색이었을 운동화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밑창이 거의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석훈 판사는 무덤덤하게 공소장을 확인했습니다. 죄명은 절도. 훔친 물건은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 피해 금액은 고작 15만 원 남짓. 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다시 생계형 범죄였습니다. 이토록 추운 겨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몇 건씩 처리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을 향해 힘없이 걸어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강 판사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저 낡은 패딩 지쳐서 쓰러질 듯한 저 걸음걸이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며칠 전 퇴근길 마포구의 어느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여자. 맞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던 똑같은 옷차림의 그 여자였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도 검사와 국선 변호인도 서류를 넘기며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막 속에서 강석훈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들어보세요. 평소보다 더 낮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피고인에게 쏠렸습니다. 이연주는 잔뜩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트고 갈라진 두 손을 꽉 쥐고 바닥만 응시하던 그녀는 재차 부르는 소리에 그제야 아주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광대뼈, 마지막으로 눈물로 가득 찬 큰 눈이 드러났습니다. 23살이라기엔 너무나 앳되고 동시에 삶에 지쳐 바스러질 듯 위태로운 얼굴,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강석훈 판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슬픔을 참으려 입술을 깨무는 그 표정, 눈물이 떨어지는데도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는 그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그의 아내 혜경이 첫 아이를 유산하고 방구석에서 홀로 삼키던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둘째 딸, 소윤이를 잃어버린 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다 떠난 아내의 마지막 얼굴과 판박이었습니다. 강석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어 보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식은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그는 고개를 저어 부정하려 했지만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순간 법정의 벽이 허물어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그와 그녀만이 남겨진 듯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덮쳐왔습니다. 백화점 인파 속에서 잠깐 놓아버린 따스했던 손, 그리고 영영 들을 수 없게 된 딸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법정을 침범했고 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강 판사의 이상 행동에 모두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강석훈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고인석에서 들려오는 저 여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며칠 전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 여자와 20년 전 잃어버린 딸, 그리고 지금 눈앞의 피고인이 하나로 겹쳐지며 잔인한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며칠 전 그 운명 같은 아침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유난히 춥고 서리가 내려앉은 12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 그래왔듯 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법원까지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대로변보다는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저의 오랜 출근길 루틴이었죠. 그날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김밥집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는 소리 육수 끓이는 하얀 김만이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고쳐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끼익, 끼익.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듣기 싫은 소음 사이로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골목 모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한 젊은 여자가 다 망가진 유모차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바퀴가 완전히 휘어져서 구르지도 않는 유모차를 그녀는 거의 끌다시피 힘겹게 밀고 있었습니다. 과속 방지턱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는 유모차 뒤에서 회색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롱패딩은 처참했습니다. 어깨 부분은 터져서 하얀 솜이 삐져나와 바람에 날렸고 지퍼는 고장난 채 옷핀으로 겨우 여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건 그 옷이 아니었습니다.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그녀의 맨손이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퉁퉁 붓고 벌겋게 터진 손등엔 동창 언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여자는 마치 사냥꾼을 만난 작은 짐승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 방지턱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러면 될 겁니다. 여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엔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세상 모든 것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유모차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담요에 꽁꽁 쌓인 아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몹시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어디 아픈가요? 걱정스런 마음에 물었지만 여자는 황급히 유모차를 끌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곤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끼익 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붉게 튼 손등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똑같은 출근길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 있는 작은 빵집 앞을 지나는데 발걸음이 절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패딩 회색 모자, 그리고 옆에 세워둔 망가진 유모차. 그녀는 빵집 진열장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에 얼굴을 댈 듯 가까이 다가가 노릇하게 구워진 소보로 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단팥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 꿀꺽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의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보로랑 따뜻한 단팥빵 2개씩, 그리고 우유도 2개 주세요. 따끈한 빵 봉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난번처럼 놀라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저기요. 역시나 그녀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번 유모차 밀어드렸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큰 눈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는 손에 든 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방금 나온 거라 따뜻할 겁니다.
여자는 봉지를 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받아요. 저는 마치 딸을 달래는 아버지처럼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먹어야죠. 엄마가 뭘 좀 먹어야 기운을 내서 아기도 돌보죠. 아기라는 말에 여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붉게 튼 손을 천천히 뻗어 봉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빵 봉지가 건네지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고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고작 빵 몇 개에 이렇게까지 감동하다니 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제가 뭐라 더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빵 봉지를 소중한 보물처럼 품에 안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빵 봉지를 꼭 껴안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왠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추운 겨울 아기와 무사히 집에 갈 수는 있는 걸까요?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빵을 건넨 그 가여운 여자가 바로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제 앞에 서게 될 줄은 말입니다. 판사님이 그 운명적인 만남을 곱씹고 있을 무렵 도시의 그늘진 곳 습하고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연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곰팡이가 핀 벽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사준 따뜻한 빵과 우유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현실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을 청테이프로 막아놓은 창문 사이로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냉기였습니다. 연주는 빈 분유통을 들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기저귀 팩을 열어보니 딱딱하게 굳은 기저귀가 단 2장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버텨줘. 생후 8개월 된 지우가 힘없이 엄마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배고프다고 악을 쓰며 울었을 아이가 오늘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지 앓는 소리만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단 3개. 소아과, 자신이 자란 보육원, 그리고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희망을 품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무심한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번호를 바꿨구나.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난 책임 못 져라며 도망치듯 떠나버린 그 사람. 나 정말 혼자인 거야.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23.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며 꿈을 꿀 나이. 하지만 연주에게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에 퀭한 눈동자 2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전기, 요금가스, 요금월세, 독촉장, 붉은색으로 찍힌 체납이라는 2글자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말라 비틀어진 김치통 하나와 반쯤 얼어버린 생수병 뿐이었습니다. 으왕, 으왕. 지우가 다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지우야. 왜 이렇게 뜨거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주어도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해열제라도 먹여야 하는데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약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 마. 연주는 불덩이 같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막막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둠이 방을 집어삼키고 지우는 이제 울 힘도 없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달랐을까요?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 18배 빈손으로 세상에 나온 연주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던 남자마저 배신하고 떠났으니까요. 시계는 벌써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분유가 필요했고 해열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우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연주는 장롱에서 낡은 포대기를 꺼내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천이 등 뒤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내일은 방법이 생길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억지로 발을 떼었습니다. 다 해진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대형 마트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채찍질하듯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으니까요. 퇴근길 인파 속에 섞여 걸으며 연주는 화려한 도시 속의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대형 마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카트를 미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마치 자신의 죄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침착해.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야. 유아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유 한 통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2통, 3통.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기저귀 2팩을 더 챙겼습니다. 양심은 이건 도둑질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모성은 지우를 살려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비해온 낡은 천 가방에 분유와 기저귀를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제발. 하느님, 제발. 가방을 품에 꼭 안고 계산대를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마트 안의 음악 소리를 덮을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출구의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바뀌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손님 잠깐만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 연주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어 내렸습니다. 계산 안 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연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가 아파서. 변명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등 뒤에 지우가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트 로비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보안실로 갑시다. 보안 요원은 냉정하게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서 수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인가 봐. 세상에 애까지 없고 도둑질을 하네. 뻔뻔하기도 하지.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연주는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안실 문이 닫히며 연주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CCTV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중앙 화면에는 낡은 포대기를 한 여자가 덜덜 떨며 분유통을 천 가방에 쑤셔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주요. 나이는 23입니다. 보안 요원이 장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마치 연주의 심장을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연주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애가 너무 아파요. 열이 펄펄 끓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새끼를 살리려는 절박한 어미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주의 등 뒤에서 축 늘어져 자고 있는 아기와 연주의 다해진 운동화를 번갈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나요? 지금 하려던 참입니다. 잠깐만요. 매니저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포대기를 풀어 지우의 불덩이 같은 이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애가 이렇게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단호했습니다. 매니저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사정 안타까운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절도는 절도죠. 그냥 봐주면 나중에 다들 애 핑계대고 훔칠 겁니다. 결국 운명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연주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박민수 경위와 젊은 여순경이 들어왔습니다. 이연주 씨 되십니까? 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연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꽉 끌어안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마트 입구에는 어느새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시선 혀를 차는 소리,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연주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자마자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서러운 통곡 소리. 흑, 흑,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관악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나 밝아 연주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박민수 경위가 조사용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배고픔과 열 때문에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순경이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일단 아기 분유부터 좀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연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취조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여순경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편의점 봉투를 든 여순경이 돌아왔습니다. 액상 분유 2개와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여요. 애가 너무 지쳐 보이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젖병을 물리자마자 지우는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경찰들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박경희는 연주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3세 고아원 출신 미혼모 무직 신용불량.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보여주는 이력서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박경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연주 씨, 일단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할 겁니다. 집에 가서 아기 돌보며 기다리세요. 정말요? 감옥에 안 가도 되나요? 네, 하지만 기지 박경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마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피해 금액은 작지만 마트 측에서 처벌을 원해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00만 원이요? 연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데 100만 원이라니. 태산이 눈앞을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연주를 불러 세운 박경희는 자신의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받아요. 이걸로 아기 해열제 사고 죽이라도 끓여 먹여요. 이건 경찰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로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주는 그 돈을 움켜쥐고 경찰서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법의 세상에도 사람의 옹이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 벌금 1, 정신원. 예상은 했지만 활자로 찍힌 숫자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채라도 써야 하나, 또 훔쳐야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경희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희님, 저 어떡해요? 이 돈을 무슨 수로? 박경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연주 씨, 정식 재판을 청구하세요. 정식 재판이요? 네. 벌금을 그냥 내지 말고 판사님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연주 씨의 딱한 사정을 진솔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니까 판사님이 선처해 주셔서 벌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재판, 판사. 무섭고 두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연주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끝까지 해볼게요. 연주는 정식 재판 청구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엄마로서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서게 될 그 법정이 단순히 죄를 심판받는 곳이 아니라 20년 전 헤어진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뒤 연주에 깨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배정 알림, 담당 변호사 김태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바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연주라고 합니다. 절도 사건. 아, 그 우유 훔친 거요. 변호사는 말을 자르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네요. 별거 아닙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봅시다.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뚝. 전화는 1분도 안 돼서 끊어졌습니다. 연주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을 받는 게 맞나 막막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재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지우를 씻겼습니다. 아이는 해열제를 먹고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법원으로 향하는 길. 연주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거대한 법원 건물 앞에 서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로비를 지나 3층 법정 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초범이고 생계형이니 뭐 금방 끝날 겁니다. 판사님 앞에서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세요. 알겠죠? 이연주 피고인 입장하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판사석은 마치 그녀의 인생 전체를 심판하려는 듯했습니다. 연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 검은 법복을 입은 강석훈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생계형 절도인가? 그는 피고인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 낡아빠진 패딩 어깨가 다 터져 솜이 삐져나온 저 옷. 어디서 많이 본 듯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출근길 골목에서 만난 유모차를 밀던 여자 빵집 앞에서 서성이던 그 여자. 바로 그녀였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들어보세요. 평소보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큰 눈 두려움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 쿵 강석훈 판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얼굴,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무는 저 표정. 너무나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혜경과 그리고 잃어버린 딸 소윤이와 판박이었습니다. 법정의 시공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 소리도 변호사의 건조한 변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석훈의 눈앞엔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빠, 나 저거 사줘. 분홍 원피스를 입고 웃던 3살 소윤이. 소윤아 뛰지마 넘어져.
그리고 분비는 백화점 인파 속에서 놓쳐버린 고사리 같은 손. 소윤아, 어디 있니 소윤아. 미친 사람처럼 딸의 이름을 부르짖던 자신의 목소리. 그날 밤 걸려온 범인의 전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너도 가족 잃은 고통을 느껴봐. 강 판사. 내 판결 때문에 우리 형은 감옥에서 죽었어. 내 딸은 영영 못 볼 거다. 그리고 들려온 으앙, 아빠 하는 희미한 울음소리.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일 뒤 용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소윤이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판사님, 재판장님. 실무관의 목소리에 강석훈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23살, 고아원 출신,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설마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연주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 우유 살 돈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절규가 강석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까? 속마음은 내 딸이니 소윤이 맞니?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판사로서의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냐, 아직 확실하지 않아. 우연일 거야. 진정의 강석훈. 그는 판결문을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흔들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피고인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최대한의 선처였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재판을 마칩니다. 연주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강석훈 판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저 왜소한 뒷모습.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피고인 이연주. 등록기준지 한빛 보육원. 그는 포스트잇을 꺼내 떨리는 필체로 적었습니다. 한빛 보육원. 설마 정말 너니 소윤이니. 텅 빈 법정에 나지막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잔인한 우연인지 아니면 기적 같은 운명인지.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그녀가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날 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강석훈 판사는 몽유병 환자처럼 거실 소패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그의 손은 넥타이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저녁 다 됐는데.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 혜경은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석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간신히 열렸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어. 목소리가 바스라질 듯 갈라졌습니다. 법정에서 한 여자를 봤어. 혜경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여자요?
23, 고아원 출신 피고인인데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당신 젊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혜경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에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더. 석훈이 절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 울음 참으려 입술 깨무는 그 표정, 그 눈빛. 당신이랑 판박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 딱 20년 전 3월에 한빛 보육원에서 발견됐대. 한빛 보육원. 혜경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설마, 여보, 설마 우리 소윤이 확인해 봐야겠어. 당장 내일 가보자. 그날 밤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판사의 차는 교외에 있는 한빛 보육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인상 좋은 60대 최민정 원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 전화 주신 것 때문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원장이 낡고 빛바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경은 숨을 죽이고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시설에 들어온 건 20년 전 3월입니다. 원장이 곰팡내 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3월 7일 새벽 5시경이었죠. 쨍그랑 혜경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월 7일. 소윤이가 없어지고 바로 다음 날 새벽이잖아요. 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발견 당시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네, 그게 참 이상했어요. 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근처 골목에서 발견했는데 아이가 공포에 질려 말 한마디 못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 대조를 요청했는데 일치하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왜요? 왜 일치하지 않았죠? 석훈이 다그쳤습니다. 옷 때문이었어요. 경찰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다 해진 회색 남자 아동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는 회색 옷이요. 혜경의 눈에서 희망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누런 봉투 속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그 거지 같은 옷차림이랑 전혀 안 어울렸어요. 신발이요. 색바랜 사진 속에는 작고 앙증맞은 발에 신겨진 하얀 가죽 구두가 있었습니다. 예쁜 리본이 달린 새하얀 구두. 사진을 본 순간 혜경이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야, 이거 맞아. 이 구두. 그녀가 오열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소윤이 3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백화점에서 내 손으로 직접 신겨줬던 거라고. 석훈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 악마 같은 유괴범 놈.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옷은 갈아입혔지만 도망치느라 급해서 신발까지는 미처 갈아 신기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그 작은 신발이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걸까요? 나쁜 놈, 천벌 받을 놈. 석훈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길바닥에
헌 짐짝처럼 버려졌을 내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장이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름도 기억을 못해서 저희가 새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연꽃처럼 맑게 자라라고. 이연주라고요. 이연주. 석훈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자신이 차갑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이름. 연주는 8살까지 여기서 컸습니다. 퇴소할 때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라며 이 구두를 챙겨갔어요. 지금 그 애 어디 있습니까? 혜경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원장이 노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석훈은 메모지를 받아든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이 주소, 어제 재판 기록에 있던 피고인의 주소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가엾은 싱글맘 피고인이 바로 내 딸 강소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주소지로 향하는 차 안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낡은 다가구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혜경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우릴 알아볼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신발부터 확인해야 해. 석훈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신발이 있다면 그때 모든 걸 말해주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어두컴컴한 반지하 계단을 향해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 20년 만에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빨간 벽돌에 빌라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차에서 내렸지만 납덩이를 매단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층 3955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훈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노란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혜경은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육체의 고통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뚜벅 뚜벅. 발소리가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2층 그리고 3층. 마침내 복도 끝 녹슨 자국이 선명한 3055의 회색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서자 석훈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혜경이 황급히 주워 남편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공포와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석훈이 떨리는 검지 손가락을 초인종으로 가져갔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버튼에 손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딩, 동. 건조하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안에서 스윽, 스윽 하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 누군가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연주 씨, 문 좀 잠깐 열어주실 수 있나요? 꼭 물어볼 게 있어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컥하고 잠금 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틈만큼 열리고 안전 고리가 걸린 채 연주의 헬쑥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판사님. 연주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에게 벌금형을 내린 판사가 왜 이 누추한 자취방까지 찾아온 걸까?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잡으러 온 건가? 무슨 일이세요? 저 벌금 낼 건데. 겁에 질린 그녀의 말에 혜경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 눈매, 저 콧날.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고스란히 박제된 듯 했습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보육원에서 받아온 빛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좀 이상한 부탁을 하러 왔어요. 제발, 이걸 좀 봐줘요. 혹시 이런 구두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연주가 문틈으로 사진을 보더니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고 창백했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두 분이 어떻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안전고리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낡은 신발장을 뒤적였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현관에 못 박힌 듯 서서 서로의 손이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혜경의 눈에서는 이미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돌아왔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두 손 위에는 작고 하얀 아기,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하고 리본도 낡았지만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혜경이 백화점에서 소윤이의 발에 직접 신겨주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물건이에요. 보육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었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구두를 보는 순간 혜경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터져 나오는 통곡을 막으려 입을 틀어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비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윤아, 세상에 내 딸 소윤아. 석훈 역시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위험 있던 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자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거야, 이거 맞아. 아빠가 사준 구두. 연주는 당황하여 신발장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집 앞에서 오열하며 무너지는 모습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혜경이 앞으로 기어가 구두를 들고 있는 연주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내 딸.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내 딸, 소윤이가 바로 너야.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들고 있던 구두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석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보육원 기록을 다 확인했다. 발견된 날짜, 그 낡은 옷, 그리고 이 하얀 구두, 모든 게 일치해. 연주는 고개를 저으며 벽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전 이연주인데, 전 고아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어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꿈일 테니까요. 혜경이 일어나 연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연주의 머릿결과 앙상한 광대뼈를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널 찾았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그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평생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엄마의 온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훈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큰 체구의 아버지가 작고 초라한 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가 내 딸을 법정에 세웠어. 널 죄인으로 만들었어. 석훈의 얼굴이 고통과 회한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빠가 죄인이다. 소윤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주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석훈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아니 아빠. 아빠는 법대로 하신 거잖아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제가 훔쳤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석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주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내 딸의 감촉.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낡은 빌라 복도가 떠나갈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네가 굶지 않게 춥지 않게 분유 때문에 도둑질 따위 하지 않게 아빠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눈물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연주는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 남아있던 아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전 평생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빠 품에서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지 항상 원망했어요. 혜경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 아냐. 절대 버린 게 아냐. 나쁜 놈이 널 데려간 거야. 엄마 아빠는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어. 좁고 어두운 복도에 기적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잔인하게 끊어졌던 운명의 끈이 눈물과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자취방에 아기 울음소리가 으앙 하고 울려 퍼지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혜경이 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습한 방이었지만 물건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침대 위 작은 천사가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혜경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지우. 포동포동한 볼살 연주를 쏙 빼닮은, 아니 어린 시절 소윤이를 쏙 빼닮은 큰 눈망울. 혜경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손자.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문가에 서 있던 석훈의 가슴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었다니. 20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에 다시 따스한 불이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경이 연주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제 같이 살자 우리. 연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비틀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게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 미혼모에 도둑질해서 정과도 생겼는데. 석훈이 다가와 크고 따뜻한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내 딸이야. 내 집이 곧 내 집이다.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두 분께 폐가 될 텐데. 폐라니 당치도 않다. 혜경이 연주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하느님이 20년 만에 돌려주신 보물이야. 이제 엄마 아빠가 너랑 지우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절대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의 굳은 약속에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며칠 후 강 판사의 검은 승용차가 다시 자취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딸과 손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주의 이삿짐은 단촐했습니다. 23년의 삶이 고작 여행 가방 하나와 라면 박스 몇 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혜경은 방구석에 뒹구는 빈 분유통과 낡아빠진 베넷 저고리들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처절하게 버텨왔구나. 가자. 석훈이 지우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낯을 가릴 법도 한데 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할아버지의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근엄하던 판사님의 얼굴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지난 20년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가난과 슬픔이 깃든 골목을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30분 뒤 조용한 주택가의 2층 양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주는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 어리둥절했습니다. 반짝이는 마룻바닥, 은은한 디퓨저 향기. 여기가 내 방이야. 혜경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방. 그리고 바로 옆이 지우 방이란다. 하얀 원목 침대와 폭신한 놀이매트. 벽에는 귀여운 동물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입을 틀어막고 울먹였습니다. 이게 다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엄마가 급하게 꾸몄어. 마음에 드니 눈물 젖은 첫 가족 식사.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갈비찜 잡채 등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에 석훈의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연주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밥 같은 밥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가 혜경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딸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 엄마가 매일 해줄게. 매일. 그날 이후 적막했던 판사 부부의 집은 아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 살이 올랐고 석훈은 퇴근하면 바로 손자에게 달려가는 손자 바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강 판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철면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관용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의 죄 뒤에 내 딸 같은 아픈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창문으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거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지우의 고사리 같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쥐고 연주의 손은 엄마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연주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집이라는 게 그냥 비바람 피하는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혜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집은 장소가 아니야.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널 기다려주는 곳, 그게 진짜 집이란다. 그날 밤 연주는 23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내일 끼니 걱정에 잠 설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녀에게는 집이 생겼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가슴 뭉클한 가족 찾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연주 씨 모자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